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8골을 넣은 손흥민이 지난 3경기에서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전에서 손흥민의 골들만 인정되었다면 아마 토트넘은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3골은 모두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에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의 마음도 많이 쓰리셨을 겁니다. 에메리 감독은 상대의 전술에 대한 맞춤 전략을 짜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아마도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을 제대로 분석하며 경기했을 것이 뻔한데요. 토트넘이 침투의 강점을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고 오프사이드 전술을 잘 준비해왔습니다. 경기 초반 득점 찬스를 보면 에메리 감독의 대응 전술이 보이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포로가 우측면에 있는 존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존슨이 볼을 달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존슨을 마크하던 빌라의 수비가 포로가 패스 모션을 취하는 순간 앞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비 라인이 뚫리면서 중앙에 손흥민이 슈팅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존슨의 크로스가 정확히 손흥민을 향했지만 아쉽게 슈팅은 떴죠. 오프사이드가 되었지만 매우 날카로운 침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슨을 엔지 감독이 오른쪽에 배치한 이유였는데요. 클립세스큐였다면 왼발잡이라 한번 접고 패스를 줘야 하기 때문에 템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뒷공간을 활용해서 빌라를 공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엔지 감독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빌라전 단독 질주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은 가장 뼈아팠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경기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찬스였죠. 손흥민은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팔을 가리키며 침투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호이비에르는 볼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호이비에르는 한 번 더 드리블을 치고 나가면서 손흥민이 트랩에 걸려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이 볼을 폭발적인 스피드로 드리블을 해 정확히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존슨이 빌라 수비진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호이비에르에게 볼을 준 순간 빌라의 수비 라인은 다시 바짝 올라서는데요. 그 순간 존슨의 위치는 오프사이드 위치였는데 호이비에르는 패스를 주었고 결국 손흥민의 골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골 장면이야 갑작스러운 포로의 슈팅으로 인해서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온 순간적인 상황이라 손흥민의 위치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그 개막 후 이렇게 손흥민이 자주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을 넣은 패턴은 보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라인 컨트롤을 잘하는 영리한 침투를 하는 선수입니다.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린 걸까요? 빌라전 때문에 손흥민은 조금 자존심이 상할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질주를 하고 있지만 오프사이드도 9번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계속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풋볼 런던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공을 잡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완벽했던 때가 몇 번 있었다라면서 패스 타이밍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는 선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선수들은 조금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두 가지 조합이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1m초만 더 빨리 패스했다면 타이밍은 완벽했을 거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최전방은 해리 케인이 그동안 쭉 맡아왔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는 완전히 다른 침투형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손흥민 스타일에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본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들의 퀄리티와 직결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이런 침투 타이밍을 해리 케인이 정확히 찔러줬던 것을 보면 확실히 패스 센스는 갖춰져 있어야겠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여전히 경기를 마무리하고 골을 넣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게 여전히 경기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이죠. 손흥민에게 퀄리티가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엔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도 문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죠. 엔지 감독은 빌라전 손흥민의 뒤를 받쳐주면서 미드필더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엔지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현지 팬들의 반응도 다양했는데요. 현지 반응 간단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오프사이드 골의 경우 호이비르가 아닌 메디슨이었다면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을 것이다. 메디슨이라면 바로 공을 잡았을 텐데 호이비르는 패스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터치했어. 패스 후 호이비르의 반응을 보면 그가 너무 늦게 패스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 골에서 호이비르가 먼저 공을 플레이했어야 해. 그렇게 되면 손흥민이 온사이드로 들어가 득점했다. 두 번째 골에서는 존슨이 몇 야드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호이비르가 패스를 받았어. 만약 호이비르가 존슨이 다시 사이드로 돌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득점을 했을 거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종종 좋은 선수와 아주 좋은 선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호이비르가 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야. 그의 뇌는 단순하고 너무 느리게 생각하고 처리해. 메디슨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손흥민과 서로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했어. 그런 연습을 해보지 않은 선수들과 뛰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빌라는 의도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노리는 팀이다. 그래서 그런 팀과 경기 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고 그것도 국가대표 브레이크에서 돌아온 직후에 경기를 치르니 상황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등등 꽤나 분석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일단 맨시티전이 걱정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메디슨 로메로 반더빈이 존재했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진 상태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만납니다. 아마도 유일한 공략법이라면 손흥민이 맨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요. 현지 반응처럼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들이 손흥민과의 호흡을 100%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로셀소에게 이런 손흥민의 침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겐 문제점이 있죠. 여전히 좌측 사이드 쪽에 치우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로셀소는 더 중앙으로 위치를 해줘야 합니다. 맨시티전에서는 다행히 미드필더 싸움에서 힘을 실어줄 비수마가 돌아옵니다. 비수마가 중원에서 볼을 잘 스틸해주고 전진성 있게 볼을 끌고 나간다면 좋은 기회는 올 겁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문제인데요. 토트넘의 헐거워진 수비진이 리그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홀란드를 상대해야 합니다. 홀란드는 기회만 있다면 짐승같이 몰고 들어가 단박에 골을 무자비하게 넣습니다. 센터백에는 다이어가 현재 언론에서 다시금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로얄의 센터백 기용이 실패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계속 주장하듯 그냥 수비력의 스탯이 몰빵된 호이비에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맨시티와 17경기에서 맞대결했습니다. 그중 7골 3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유독 강했는데요. 게다가 손흥민이 뛴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은 9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캡틴은 완장을 달고 뛸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상 축구영이었습니다.